5월의 토요일 오후 서울 근교 신축 전원주택 단지에는 바람 한 줄기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벚꽃은 이미 지고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연초록 잎사귀들이 채웠고 햇살은 그 사이로 가늘게 쏟아졌습니다. 단지 안 12채의 주택 중 11채에는 이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한 채 막다른 골목 끝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집만이 지난 석 달째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까지는 그랬습니다. 낡고 투박한 화물트럭 한 대가 좁은 골목길을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이사 전문 업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트럭 조수석에서 내린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키에 단정하게 다린 흰 셔츠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트럭 짐칸을 열고 박스를 하나씩 꺼내 직접 날랐습니다. 무겁거나 가볍거나 표정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묵묵하고 규칙적인 동작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익혀온 습관처럼 필요 이상의 힘도 감정도 쓰지 않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빌라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그가 17살 때 작은 공장을 처분하고 지방으로 내려갔고 그 이후로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스스로 도시락을 쌌고 스스로 공부했고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보다 자신이 움직이는 편이 더 빠르다는 것을 그는 일찍 알았습니다. 대학에서는 건축을 전공했습니다. 크게 두드러지거나 앞에 나서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출하는 설계 도면에는 항상 조용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쓸모없는 선이 없었고 공간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도교수는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설계는 사람 냄새가 난다. 도윤은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졸업 후 그는 중견 건설사에 입사해 1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큰 욕심 없이 맡은 일을 했고 꾸준히 인정을 받았습니다. 32살 되던 해봄 그는 조용히 사표를 냈습니다. 직접 설계에 참여했던 이 전원주택 단지 중 한 채가 분양에서 빠진 것을 알았고 오랫동안 모아온 돈으로 그것을 매입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누구에게도 특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이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설계에 손을 얹었던 처음으로 자신의 시간과 의지가 온전히 담긴 장소였습니다. 저기요. 박스 3개를 현관 앞에 내려놓고 돌아서는 순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 쪽 낮은 돌담 너머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밀짚 모자를 쓰고 원예용 장갑을 낀 여자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전지가위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정원을 다듬다가 소리를 듣고 나온 듯 했습니다. 이 동네 새로 입주하신 분이에요? 집이 참 크네요. 경계심과 호기심이 반씩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들던 박스를 내려놓고 그녀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 집이 됐죠. 짧고 또렷한 대답이었습니다. 웃음은 있었지만 크지 않았습니다. 억지스럽지 않고 그렇다고 친밀하지도 않은 정확히 처음 만난 이웃에게 건네는 온도의 인사였습니다. 여자 최명숙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너무 젊었습니다. 이런 단지에서 이런 크기의 집에서 혼자 짐을 나르는 나이치고는 이사업체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구 한 명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차림새는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딘가 계산된 듯한 지나치게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이런데 집을 사다니. 명숙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도윤은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오래 살아오며 익숙해진 종류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굳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을 바꾸지 않았고 눈길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 인사를 건네고 천천히 돌아서서 트럭으로 향했습니다. 박스를 하나 더 들었습니다. 발걸음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아직 아무것도 정돈되지 않은 집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전등 하나만 켜진 채 텅 빈 거실 바닥에 등을 기대고 창밖의 어두운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유리를 스쳤습니다. 그는 이 마을에서 오래 살 생각이었습니다. 조용히 단단하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장소에서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반드시 무언가가 시작되기 마련이었습니다. 도윤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언제 어떤 모양으로 찾아올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다시 한번 지나갔습니다. 짐 정리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도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박스를 하나씩 열고 물건의 자리를 천천히 정했습니다. 무엇을 어디에 두느냐는 그에게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간이 사람을 만든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건축을 공부하며 가장 먼저 배운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책은 거실 한쪽 벽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방 도구는 손이 닿기 쉬운 곳에, 침구는 창문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놓였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정돈된 공간이 완성됐을 때 도윤은 비로소 짧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그는 근처 대형마트에 들렀습니다. 그가 고른 것은 커피 전문점 쿠폰이었습니다. 단지 안열한 가구 수만큼 챙겼습니다. 쿠폰마다 짧은 편지를 함께 넣었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와 이름 그리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손글씨였습니다. 편지를 쓰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11번을 쓰다 보니 손목이 조금 뻐근했습니다. 그래도 각각의 편지에 같은 정성을 들이려 했습니다. 복사한 듯 똑같은 문장이 아니라 조금씩 다른 온도의 인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오전 10시쯤 그는 봉투를 들고 단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대부분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현관 앞 우편함에 봉투를 넣고 돌아서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몇몇 가구에서는 안에 사람이 있는 듯 인기척이 들렸지만 굳이 초인종을 누르지는 않았습니다.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집은 명숙의 집이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멈췄습니다. 며칠 전 그녀의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굳어졌던 표정도. 그러나 그는 다른 집과 같은 방식으로 봉투를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더 정성스럽게 하지도 건성으로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트럭 기사 박승호는 이사 당일 혼자서 짐을 함께 날라준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이사였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골목이 좁아 트럭을 몇 번이나 다시 대야 했고 무거운 책장은 두 사람이 함께 끙끙거려야 했습니다. 승호는 군말 없이 움직였고 점심을 걸으면서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작업이 끝난 뒤 승호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정해진 이사 비용 외에 따로 마련한 금액이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만 점심도 못 드셨잖아요. 승호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이런 거 안 받아도 됩니다. 원래 일인데요. 받아주세요. 저 마음이 편하게. 짧은 침묵 끝에 승호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멋쩍은 듯 고개를 긁으며 말했습니다. 좋은데 사세요. 도윤은 웃었습니다. 작게 그러나 진심으로. 그 장면을 우연히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명숙의 딸 나빈이었습니다. 25살로
주말마다 부모님 집에 들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장을 봐 온 비닐봉지를 양손에 들고 골목을 걷다가 도윤과 승우가 나누는 장면을 지나쳤습니다. 집에 들어서며 나빈이 말했습니다. 엄마, 새 이웃분 되게 괜찮으신 분 같아요. 명숙은 싱크대 앞에서 채소를 다듬다가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왜? 이삿짐 아저씨한테 따로 팁 드리던데요. 되게 자연스럽게 오히려 받으라고 설득하시더라고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요즘은 겉모습으론 몰라. 명숙이 말했습니다. 여전히 칼질을 멈추지 않으면서 그런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돼. 나비는 봉지를 내려놓으며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그냥 세상에 이유 없이 친절한 사람은 없어. 나비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수도 있었지만 그 말투를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런 목소리를 낼 때는 이미 마음이 닫혀 있을 때였습니다. 명숙은 다시 채소를 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규칙적으로 움직였지만 어깨는 조금 올라가 있었습니다. 사실 명숙은 이 단지에서 가장 오래 산 주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처음 입주할 때부터 이웃들과의 관계에 공을 들였습니다. 단지 총무를 자청했고 가끔 명절이면 작은 선물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 동네를 잘 알고 이 동네 사람들과 잘 지낸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일종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이웃이 들어온 지 며칠 만에 편지와 쿠폰을 돌렸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302호 김 씨가 먼저 이야기했고 맞은편 박 씨도 손글씨더라며 한마디 보탰습니다. 명숙은 그 말들을 들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와 우편함을 열었을 때 그 안에 봉투가 있었습니다. 쿠폰과 짧은 편지, 단정한 글씨였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내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딱 적당했습니다. 지나치게 살갑지 않았고 그렇다고 형식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이 쓴 글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명숙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것이 경계심만은 아니라는 것을. 저 나이에 저런 집에 저런 태도라면 분명 무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라는 것도. 그러나 그 감정을 어디서부터 다루어야 할지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봉투는 서랍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정원에 잠시 나와 서 있었습니다. 아직 나무 한 그루 심지 못한 빈 정원이었습니다. 흙이 그대로 드러난 자리에 달빛이 10개 깔렸습니다. 조용한 단지 안에 바람소리만 낮게 흘렀습니다. 편지들이 잘 전달됐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반응이 있는 가구도 없는 가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영역 밖이었습니다. 다만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먼저 마음을 열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신뢰는 한 번에 쌓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쌓이고 작은 균열에 쉽게 무너지고 그럼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그는 정원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봄이 지나기 전에 나무 한 그루 심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작고 단단한 것으로, 오래 자라는 것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이제 막 시작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도윤의 집에 처음으로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사람 그림자가 여럿 보였습니다. 낮은 웃음소리가 흘렀고 그 위로 재즈 음악이 얹혔습니다. 트럼펫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조용히 번졌습니다.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 오랜 친구 셋이었습니다. 도윤이 이사한 뒤
처음으로 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상 위에는 직접 만든 음식 몇 가지가 놓였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파스타 한 냄비, 작은 치즈판, 와인 2병.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집 안 곳곳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공간을 아는 사람이 만든 집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도윤은 그 말에 짧게 웃었습니다. 밤 10시가 넘도록 자리는 이어졌습니다. 명숙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가 거슬렸습니다. 음악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조용한 단지 안에서는 도드라졌습니다.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래도 낮게 들렸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래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남편 현석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명숙은 결국 일어나 커튼 틈으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도윤의 집 거실 창문으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사람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명숙은 그 장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런 분위기 좋지 않아 보이네. 소리 없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좋지 않은지 스스로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 집안에 사람이 많다는 것, 밤이 이 시각인데 웃음소리가 흘러나온다는 것이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커튼을 닫고 다시 누웠습니다. 잠은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자정 무렵 대문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명숙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소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괜히 마음이 불안해서 물이라도 마시러 나온 참이었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담장 가까운 곳, 도윤의 정원과 맞닿은 경계 근처에 무언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달빛에 작게 반짝였습니다. 명숙은 실내화를 신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것은 시계였습니다. 남편 현석이 아끼는 손목시계였습니다. 오래된 기계식 시계로 현석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명숙이 수십 번은 더 손대지 말라고 당부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마당 한쪽, 옆집 담장 가까이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명숙은 시계를 들어 올렸습니다. 유리에 흠집은 없었습니다. 멀쩡했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을까? 현석은 저녁부터 잠들어 있었다. 나비는 오늘 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옆집으로 향했습니다. 불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생각이 한번 자리를 잡자 쉽게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불안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명숙이 경찰에 신고한 것은 그로부터 15분쯤 지나서였습니다. 이상한 낌새가 있다고 했습니다. 옆집에 모르는 사람들이 드나들고 마당 근처에서 물건이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신고를 마치고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에도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경찰은 20분 뒤에 도착했습니다. 순찰차 소리에 단지 안이 조용히 술렁였습니다. 불을 끈 채 창문 틈으로 내다보는 집이 두세 곳은 됐습니다. 도윤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음악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간단한 질문이 오갔습니다. 도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되묻는 그에게 경찰관은 이웃에서 연락이 왔다고만 했습니다. 확인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돌아갔습니다. 남은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고 나갔습니다.
굳이 눈치를 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모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간 친구가 도윤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도윤은 혼자 남아 상을 치웠습니다. 와인 잔을 씻으면서 그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계속 왔습니다. 누가 신고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안에 자신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경우의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분노와는 달랐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가슴 한편에 자리 잡는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이사 온 지 채 2주가 안 됐습니다. 편지를 썼고 쿠폰을 돌렸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물을 잠갔습니다. 행주로 손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단지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명숙의 집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달라질 거야. 며칠 전 스스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그 말이 조금 멀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도윤은 뜻밖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어젯밤 일 제가 한 거예요. 죄송해요. 다 설명할게요. 나빈. 도윤은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언가 실마리가 생겼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짧고 조심스럽게. 나빈의 문자를 받은 날 오후 도윤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습니다. 시간 되시면 이야기 나눠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더 쓰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어떤 마음으로 그 문자를 보냈을지 짐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서두르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찾아가도 될까요? 나빈이 도윤의 집 초인종을 누른 것은 저녁 7시였습니다. 도윤이 문을 열자 나빈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25살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가가 조금 부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설명했어야 했는데. 도윤은 잠깐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차 한잔 하시죠. 나빈은 머뭇거리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야기는 천천히 풀렸습니다. 전날 밤 나빈은 근처 친구 집에 잠깐 들렀다가 아버지 서랍에서 시계를 꺼내 찼습니다. 아버지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도윤의 집 앞을 지나다 음악 소리에 멈췄고 담장 너머를 보려다 시계줄이 풀렸습니다. 그것이 담장 가까이 떨어졌고 어두운 탓에 찾지 못한 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걸 아침에 알았어요. 너무 놀라서. 나빈이 찻잔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도윤 씨한테 너무 억울한 일이 생긴 거잖아요. 도윤은 잠시 차를 마셨습니다. 나빈 씨가 문자 보내줬으니 다행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탓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에 날이 없었습니다. 나빈은 오히려 그 반응에 더 죄스러운 표정이 됐습니다. 문제는 명숙이었습니다. 나빈은 어젯밤부터 엄마에게 사실을 말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명숙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단단히 닫아버린 듯 했습니다. 자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명숙에게는 너무 큰 일이었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요. 그래도 안 되면. 나빈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서두를 것 없습니다. 나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의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억지로 누르는 침착함이 아니라
진짜로 괜찮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비는 그것이 오히려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괜찮은 건지 아니면 괜찮은 척을 너무 오래 해온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도윤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셨고 정원에 나가 흙을 살폈습니다. 심으려고 미뤄뒀던 나무를 사러 갔고 작은 단풍나무 한 그루를 골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직접 구덩이를 팠습니다. 삽질을 하다가 문득 멈춘 것은 담장 너머에 인기척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명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원 화단 앞에 쪼그려 앉아 뭔가를 손보고 있었습니다. 도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명숙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은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억지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등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명숙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도윤의 대문 앞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이 발견한 것은 저녁이 다 됐을 때였습니다. 안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일 제가 잘못했습니다. 직접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최명숙. 도윤은 메모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글씨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쓰다 지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썼을 것입니다. 그 흔적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메모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작은 화분을 하나 들고 명숙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명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도윤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가 이내 어딘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메모 받았습니다. 도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거 정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봄에 꽃 핍니다. 화분을 내밀었습니다. 작고 수수한 것이었습니다. 명숙은 받지 않았습니다. 잠깐 화분을 내려다보다가 입술을 열었습니다. 나는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당신한테 처음부터 잘못했어요. 이유도 없이.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메모 한 장으로 될 일이 아닌데. 명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조금 빨갰습니다. 그래도 이 나이 먹도록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말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도윤은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 이사 오면 낯선 사람이잖아요. 어색하실 수 있죠. 그게 변명이 되진 않아요. 변명으로 들은 게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숙이 천천히 화분을 받아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날 오후 나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가 화분 창가에 뒀어요. 물도 줬고요. 감사합니다. 도윤 씨. 도윤은 문자를 읽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명숙의 집 창가에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 위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의 대화로 오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쌓인 감정이 하루 만에 녹지도 않습니다. 도윤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열렸습니다.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하게. 저녁에 도윤은 정원에 나가 단풍나무 옆에 물을 주었습니다. 나무는 아직 작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잎이 두어 장 달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잎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려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단단해지려면 더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흙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일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 사이도 그런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그는 물을 다 주고 나서 한 번 더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발걸음을 돌리는 얼굴에 처음으로
여유 있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5월의 끝 무렵이었습니다. 단지 안나무들이 제법 짙어졌습니다. 연초록이던 잎들이 어느새 깊은 초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낮이 길어졌고 저녁 공기에는 아직 봄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이사 온 지 꼭 한 달이 됐습니다. 명숙이 도윤의 집 앞에 선 것은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손에 든 것은 작은 반찬통이었습니다. 오이 무침과 계란말이였습니다. 전날 밤 오래 망설이다 만든 것이었습니다. 뭔가를 들고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빈손으로 서기가 어려웠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도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집에서 일을 하던 중인지 셔츠 소매가 걷혀 있었습니다. 명숙은 반찬통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별건 아닌데요. 도윤은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색하지 않게. 명숙은 그 모습을 보며 숨을 한번 골랐습니다. 제가요, 도윤 씨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들어오세요. 아니요, 여기서 할게요. 명숙은 현관 앞에 선 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처음부터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말이 짧았습니다. 그러나 짧은 만큼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변명도 없었고 이유를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명숙이 며칠 동안 고르고 또 고른 말이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바람이 한 줄기 지나갔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아셨잖아요. 사람이 겉모습으로 다 보이진 않는다는 걸. 짓궂지 않았습니다. 나무라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다만 조용하고 분명했습니다. 명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윤은 잠깐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다가 명함 한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시계 말입니다. 한번 맡겨보세요. 명숙이 눈을 들었습니다. 지인 중에 시계 수리 잘하는 분이 있어요. 오래된 기계식이면 더 잘 보실 거예요. 제가 연락해 드릴게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명숙은 받아들었습니다. 종이가 작았습니다. 그 위에 이름과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숙은 그것을 선뜻 지갑에 넣지 못하고 한동안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에게 경찰을 부르게 만든 사람이 지금 시계를 고쳐주겠다고 명함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 그런 생각이 먼저 왔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다른 생각이 왔습니다. 이게 그냥 이 사람인 거구나. 마음속 어딘가에 오래 서 있던 벽이 소리도 없이 허물어졌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종류의 숙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 단지 안소 모임이 열렸습니다. 매달 한 번씩 몇몇 주민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특별한 안건은 없었습니다. 차를 마시고 단지 안 크고 작은 일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명숙은 늘 그 자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야기가 한 바퀴 돌다가 자연스럽게 새 이웃 이야기로 흘렀습니다. 도윤이 처음 편지를 돌린 이야기, 이사 직후 혼자 짐을 날랐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명숙은 잠자코 듣다가 말했습니다. 저 사실 도윤 씨한테 처음에 너무 못하게 대했어요. 모임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유도 없이 그냥 낯설다는 이유로. 명숙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혼자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나이도 어리고 혼자 살고 그게 무슨 의심할 이유가 되겠어요.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도윤 씨 같은 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말을 마치고 명숙은 찻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302호 김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 편지 받고 되게 좋았어요. 손글씨잖아요. 맞은편 박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야기는 잠시 그 온도로 머물렀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명숙은 혼자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골목길 끝 도윤의 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창가에 단풍나무 화분이 하나 보였습니다.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종류였습니다. 명숙은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집안에서 도윤이 움직이는 그림자가 창에 비쳤습니다. 무언가를 읽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사람의 그림자였습니다. 명숙은 발걸음을 다시 뗐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오래간만에 불을 끄지 않고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단지 안은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골목 위에 내려앉았고 나무들이 바람에 낮게 흔들렸습니다. 명숙의 집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창가에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햇살이 없는 밤이었지만 그 자리에 화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습관처럼 사람 안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논리로 설득된다고 없어지지 않고 한 번의 사과로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천천히 작은 경험들이 쌓여야만 조금씩 옅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이번 한 달 동안 다른 것도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태도 하나가 그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 먼저 마음을 여는 사람이 있으면 닫혀있던 쪽도 언젠가 문을 열게 된다는 것. 그것이 빠르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결국은 열린다는 것. 그 사실이 그는 좋았습니다. 며칠 후 명숙은 도윤에게 시계를 맡겼습니다. 도윤은 지인에게 연락했고 일주일 뒤 시계가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기계식 시계는 처음보다 더 단단하게 맞춰진 채 돌아왔습니다. 명숙이 시계를 받아들고 태엽을 감을 때 익숙한 소리가 다시 났습니다. 현석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거 고쳐준 사람이 옆집이야? 응. 잘 됐네.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명숙은 그 안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5월이 끝나가던 어느 저녁 도윤은 정원에 나가 단풍나무 곁에 앉았습니다. 나무는 한 달 사이에 조금 자라 있었습니다. 눈에 띄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잎이 늘었고 색이 짙어졌고 줄기가 전보다 단단하게 서 있었습니다. 뿌리는 흙 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멈추지 않고 도윤은 나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 골목에서, 이 단지에서 이제 그는 그냥 이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바라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